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김양진입니다. 오늘은 상연 당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화제에 올리면 뭔가 좀 논란이 분분한 영화에 나란말싸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 나란말싸미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영화 나란말싸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른 시기에 종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왜 이게 적용됐을까 하는 이제 그 궁금증들을 낳았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글에 대한 그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과 함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정광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나란말싸미 영화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또 저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영화를 지켜봤었는데요. 개봉 뒤에도 역사 왜곡이다, 훈민정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제 비판도 있어서 뭐 해외 보급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청와대 청원에 등장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이제 몰고 왔던 영화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 나란말싸미란 영화는 왜 이렇게 논란에 휩싸였고 또 어떤 부분에 그 핵심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정말 이 영화 속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또 허구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하고 이 영화의 인연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매스컴으로부터 나한테 많은 전화를 했어요. 사실입니까? 나란말싸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 나는 그 전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내가 전화 인터뷰 했다가 전혀 내 의견과 관계없이 그 기자들의 그 의견을 쓴 다음에 내 이름을 써서 곤욕을 치른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까지 나는 나란말싸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없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독창적으로 혼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고 신미 스님이 주도를 했고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를 했고, 특히 이제 한글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다른 문자를 본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귀에 거슬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 몇몇 그 한글 전문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가지고 상영관에 몰려가서 상영 못하게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 종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나란말싸미라는 이제 영화가 이제 여러 논란에 이제 휩싸여 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게 될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의 11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나란말싸미라는 영화 속 논란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적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최만리 방한대 상소 이후에 이제 이 세 문자를 창제하는 것을 고민하던 이 세종이 여러 고민 끝에 신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이제 그 문자에 일정한 이제 변화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사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점에서 신미대사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미대사가 과연 한글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입장을 먼저 직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대사가 그 한글 발명에 도움을 줬다는 것은 내가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은사이신 심학 이숙영 선생님께서도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신미에 대한 논문도 썼습니다. 그 논문 말미에 참 감동적인 얘기가 들어있는데, 왜 우리나라 실록과 유신들의 문집에는 신미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가라고 통탄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신미는 유신들 세계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신미대사는 한글이 그 세종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운해의 번역을 시켜라 공고를 했고, 또 이제 집요한 젊은 학자들을 요동에 황찬에게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켜가면서 이제 이걸 공포하려고 하던 중에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종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미대사를 불러올려서 세문자 창제에 관여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한글의 발명에서 나는 신미대사는 세종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했을 뿐인데, 나란말싸미 영화에서는 전혀 신미가 주도를 해서 그 한글을 만든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정에서 이제 그게 원래 정광의 그 한글 발명에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서 그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갑자기 내가 이제 매스컴에 관심을 받게 됐는데, 일체 이제 전화 응답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연구실을 누가 와서 두들겨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하고 열어보니까 아주 잘생긴 청년이 하나 서 있는데, 저는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세종이 아니고 신미가 한글을 만들었습니까? 하고 뭐 거의 고함 비슷하게 지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들어와라, 여기 앉아라. 내가 얘기 하나 할게 하고 한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때 그 기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집이 필요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집을 설계하고 사람을 부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목수도 있고 뭐 기와쟁이도 있고 석수도 있고 미쟁이도 있어야 하지요. 집이 다 된 다음에 이 사람들 다 나가서 그 집 자기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목수쟁이도 저 집 내가 줬어 그러고, 그 뭐 기와쟁이도 저 집 내가 지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집을 설계하고 사람을 불러 모아서, 물론 돈도 줬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까지 감독한 사람을 그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글이라는 집을 지을 때 세종이 바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설계하고 사람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신미는 거기에서 하나의 미쟁이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듣고 그 2시간에 걸쳐서 나한테 소낙비 같은 질문을 퍼붓더니 나아가서 역시 2시간 만에 기사를 작성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란말싸미와 함께 나도 만인의 지탄의 대상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그 세종의 가족 중심의 그 문자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나라에 기화해서 쌍송 총관부에 다루가치를 지낸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는 특별히 조선을 감시하고 어떻게 명과 교류하는가, 명의 후예를 이어받는가 이런 것들을 감시했던 것입니다. 특히 한문과 한자에 중독된 유신들, 이 사람들이 세 문자 만드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고 달과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족 중심으로 비밀 예의를 세 문자를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주로 한자음을 수정해서 동국종운이라는 운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동국종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한자의 발음을 표시하는 표문자가 필요했는데 그걸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기호를 만들고 그걸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한자음을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서 여기서 백성들은 고관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서경으로 배운 중국어 또는 스님들, 승려들은 불경으로 배운 중국어를 그 발음만 같으면 되니까 그대로 통할 수 있게, 중국 사람과 통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을 세종께서 하셨던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 첫 번째 우리 이야기에서 그 세종대왕이 처음 이제 그 어제서문에서 나란 말씀이 중국의 달아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중국의 다른 것이 이제 그 중국과 한국의 이제 한자음이라든지 그 중국어 음이 변화되는 데서 그 달라지는 것들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었고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보강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쇠말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 부딪혀서 이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신미를 이제 불렀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세종께서 이제 신미대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요구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예, 세종 자신도 중국의 성운학이나 파수파 문자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최말리의 반대상소문 비답에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최말리 보고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네가 사성실행이 뭔지 알아? 자모가 몇 개인지 알아?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런 자부심이 강한 세종한테 그 신미대사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신미대사의 동생인 김수원의 시구집이라는 책에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추할 수밖에 없죠. 아마 효령대군 집에서 효령대군이 추천해서 이제 스님이었던 그 효령대군이니까 그쪽에 해박한 식을 가지고 있는 신미대사를 이제 소개받았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 내가 추측한데 그 불가에서 널리 알려진 범자의 반자론, 반자교 이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반자교, 반자론은 고대 인도에서 유명한 성명기론의 음성학 이론에 의해서 많이 공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반자라고 하는 하나의 모음이고 자음이니까 그거를 음성학적으로 공부한 거죠. 근데 이 반자론에서 얘기하던 바쪽 글자들을 한데 합해요. 그걸 만자 또는 만자교라는데 그걸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라면 시담이라고 해요. 시드하라는 말은 완성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명사형을 M을 붙이면 시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완성된 문자니까 만자죠. 그래서 알파벳이 아니고 범자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그것은 만자교, 만자론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종의 귀가 번쩍 뜨였겠죠. 아, 이게 우리 훈민정음 만들 때에도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 음사학적인 성명기론의 얘기를 듣고 놀래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김수원의 시구집에 보면 아주 감동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유신들의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스님을
그 궁궐 안에 머물게 해요. 근데 스님이 있으려면 반드시 불당이 있어야 스님이 있죠. 그냥은 못 있는다고. 그래서 내불당을 지어서 이제 세종이 내불당을 지었다는 얘기는 아무데도 없는데 박팽년의 상소문에 있습니다. 이 내불당을 지어가지고 신미를 거처하게 하다니 그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세종 때 이미 내불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유신들이 얼마나 신미를 질투하고 배척했는지. 세종이 거기만 이뻐하니까. 그리고 또 신미에 끝나지 않고 그 동생인 김수원을 중용하니까 김수원은 자기 형처럼 출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성균관에서 공부해가지고 문신이 됐어요. 과거 시험도 보고. 대간의 끊임없는 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그 신미대사를 그렇게 총애했던 것은 거의 그 문자학적인 지식, 성운학적인 지식, 또 음사학적인 지식을 총애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세계에 내놓을 때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문화유산이 바로 한글이기 때문에 이제 한글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많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그런 이제 의견들이 이견 없이 정말 그 국민들의 그 어떤 이제 반발 없이 그 동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들이 한글에 대해서 어떤 그 굉장한 그 뭐랄까 동료 의식 같은 것들과 함께 이제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이제 문화유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을 담은 그 영화 그 나란 말싸미가 많은 관심 속에서 개봉됐지만 실제로는 이제 조기종영의 이제 쓴맛을 이제 보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한글에 대한 대중들의 그 기대나 혹은 그 정서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한글을 대하는 이런 어떤 정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국민은 한글을 사랑하죠. 이 한글이 얼마나 그 유용한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이런 문자는 세계에 없어요. 이 한글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하고 쉬운 문자냐 하면 가까운 일본에는 가나 문자를 쓰는데 이 문자는 참 어려워요. 그 일본 사람들은 가나 문자로 써놓고 읽지를 못해도 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글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친근하게 느낀 나머지 한글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얘기 나오면 다 거절하고 반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나란 말씀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연 제왕이 혼자서 그걸 만들었을까? 원래 봉건 국가에서는 모든 공로가 왕한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다 믿는다? 이게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또 그 백성들이 그 독창적으로 이걸 만드셨다. 그걸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은 저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한글의 기원에 대해서도 많은 외국학자들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저게 아닌데 하는데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란 말싸미를 용납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학계에도 사실은 훈민정음을 비롯한 이 한글과 관련된 또 세종에 대한 어떤 이제 주장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그 일방적인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그러니까 세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한글에 대해서 이제 우수성 이외의 다른 어떤 이제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사실은 그것을 이제 손가락질하는 이런 이제 사회 풍토가 아직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계에 이 한글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그 한글에 대한 어떤 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내가 그 한글의 발명이라는 책을 이제 간행을 하고 나서 도하신문에 크게 났어요. 여러 군데. 근데 그 신문에 그렇게 난 다음에 오는 반응은 완전히 나는 매국노 내지는 친일파,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사문난적으로 몰았어요. 그야말로 내가 그 저서가 수십 권이고 그야말로 제자들이 수백 명이 되는 그 원로학자도 이런 취급을 받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만일에 한글에 대해서 삐끗한 소리만 하면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망신을 줍니다. 이래서는 학문이 발전이 안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나란 말씀이란 영화를 그렇게 강제 종영시킨 것이고, 그리고 한글은 독창적인 거라고 뭐 거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미 옛날 우리 성현들도 다 이미 한글이 범자나 파스파 문자에서 온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아까 얘기한 성현이라는 사람의 용제청화에서도 그랬고,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도 우리나라 언서는 글자 모양이 모두 범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방범자, 모두 범자를 모방한 것이다 라는 말은 어폐가 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십담장의 마다나 체문의 순서에 맞추어서 우리 훈민정음을 만든 거를 의미한 거겠죠. 네, 그러면 우리 옛 선조들의 연구들 중에도 범자뿐만 아니라 하스파자에 대한 연구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명나라가 있을 때는 한글이 언문이 파스파 문자와 관계 있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그건 뭐 명을 의식해서 그렇겠지요. 근데 명이 망하고 청나라가 건국하자 비로소 언문이 한글이 파스파 문자와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이익은 숙종 때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익이 언문에는 아마도 몽고 파스파 문자에서 왔을 거다, 몽고자에서 왔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성삼문 등이 요동을 13번 왕복하면서 명예 황찬에게 파스파 문자를 배워서 그걸로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또 이제 순조 때 서파 유해가 우리가 잘 아는 어문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어문은 비록 몽고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세간에 지극히 의무한 것이다 라고 해요. 어문, 수, 병어, 몽고, 성어, 아동, 실세간, 지묘지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몽고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완성된 것이다, 파스파 문자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완성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문지 초성예에 보면은 훈민정음 15초성이란 말에 이제 몽고 글자에 의거해서 지은 것이다. 이게 뭐 저희 성호사설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외국인들의 어떤 한글에 대한 관점은 그러면 이제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내가 좀 전에 한글이 범자, 산스크리트 문자나 파스파 문자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많은 선각자들이 얘기를 했다. 그 얘기는 내가 처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처음 그런 얘기를 해서 마치 세종을 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것이고, 한국이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은 물론 뭐 하멜의 표류기도 있었지만 개화기 시대부터입니다. 개화기 시대에 이제 서양 선구자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를 소개를 했는데, 그때 당연히 한국을 소개하면서는 한글이 빠질 수가 없죠.
서양의 저명한 동양학자인 장피에르 아벨 레무자라는 사람이 1820년에 타타르어를 찾아서라는 그 논문에서 한글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요. 다만 이제 한글 정확하게 소개를 했지만 그게 거란족의 거란 문자나 여진 문자에서 왔다 이런 그 말씀을 그건 한 건 좀 틀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의 범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에드킨스가 1871년에 맨 먼저 합니다. 이 사람이 언어학에서 중국의 위치를 비롯하여 영국의 일본학 중국의 위치를 이라는 그 논문에서 언어학에서 중국의 위치라는 논문에서 한글을 소개하면서 이게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영국의 일본학자 체멀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자크 테일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글이 범자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마 아까 얘기한 성현의 영재총화를 인용한 거겠죠. 독일의 심리학적 언어 연구자로 유명한 가벨렌스도 1892년에 범자 기원서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일스라든지 헐버트, 우리가 잘 아는 헐버트라든지 라쿠베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어의 산스크리트 기원서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처음이 결코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에 이제 국내에서도 그 한글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런 이제 그 범자나 산스크리트 그 파스파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을까요? 오늘날의 그 나란 말씀을 끌어내린 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그 우리말과 우리 글의 연구가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어요. 우리 민족성의 긍지를 일깨워주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말과 우리 글을 특히 한글을 그렇게 신성시하고 뭐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렇게 했던 거지요. 이렇게 그 한글을 심격하고 숭배하는 그 민족 자긍심을 키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일제 치하에서는 우리 민족성을 일깨우는데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주지경생 이하 그 모든 그 문학생들이 한글을 높이 받들고 이를 통하여 민족의 독립을 고취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건 일제 강점기 때의 일이에요.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제시대의 그 당시에 순수했던 그런 마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학문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제 우리 학계 그리고 언론 또 이제 국민들의 그 한글에 대한 그 인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특히 이제 나란 말씀이라는 이제 영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한글학자 혹은 이제 국어학자 또는 뭐 언어학자라도 좋고요, 문자학자도 좋겠는데 이러한 학자군에서 어떤 이제 다양한 새로운 학설들을 혹은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던 학설들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보강하고 구체화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무조건 이렇게 좀 이랄까요? 어쨌든 그것을 의도적으로 혹은 정당한 어떤 이제 토론 없이 이제 배척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도 간혹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한번 그 반성도 하고 좀 경종을 울려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한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게 또 우리의 그 독립운동의 한 일환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도 논의됐고 서양의 뭐 문자학자들이나
일본인조차 연구했던 한글의 범자 기원설 그리고 파스포 문자 기원설 이런 걸 오늘날 논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헌법에 분명히 학문의 자유가 있어요. 이걸 말도 좋다 못하게 하고 사문난적이라 몰아붙여서 되겠어요? 그리고 나란 말씀에는 영화입니다. 그 예술을 지금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잣대로 평가해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종영시켜야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는 그때 가담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상상력의 영역을 너무 이제 뭐 어떤 학문적인 어떤 도구마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가두려고 하는 것에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나란 말싸미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뚜렷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딛고 나아가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계가 한글에 대하여 어떻게 고찰해야 하는가, 한국인이 올바르게 한글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학계는 한글을 문자학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뭐 우리의 자랑스러운 글자가 아니라 한글은 하나의 문자로 보고 이 문자가 어떻게 제정되고 이것이 어떻게 어떤 문자론적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고찰해야 됩니다. 그게 학문이지요. 예. 학문에서 가장 깊이해야 할 문제가 국수주의,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으로서의 한글은 신성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의 연구 대상이에요. 이런 점을 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한글을 우리말로 표기하는데 최적화된 문자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한글을 굳이 이렇게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언어를 어떤 문자가 표시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언어들이 로마자를 표기를 하는데 그 로마자가 아주 훌륭한 문자여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따라쓰게 하게 된 거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지금 인도네시아의 쯔아쯔아에서 한글을 쓰는 거는 그 말을 표기하는데 한글이 이용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런 데에 도움을 준 많은 독지가들이 있었지만 또 이제 몽고가 이제 옛날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의 위성 국가였는데 거기에는 파스포 문자라는 문자가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위그르 문자도 안 쓰고 그리고 이제 로마자로 써요. 근데 원래 이제 키릴 문자로 써야 되는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초대 외무장관이 포리바노프라고 하는 위대한 언어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외무장관을 하면서 위성국가들에게 문자를 주었어요. 당연히 끼릴 문자를 줘야 하는데 이 포리바노프의 생각은 끼릴 문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건 러시아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발달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글자가 많으니까 로마자를 써라. 그래서 로마자를 갖다 씁니다. 물론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포리바노프라는 위대한 언어학자의 판단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한글을 자랑한 나머지 이 한글로 전 세계 언어를 쓰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건 물론 뭐 정치가나 다른 운동가들에겐 있을 수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훌륭하고 여러 가지로 장점도 많지만 특히 한국어를 나타내는데 최적화된 문자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는 이유를 찾아야
겠고 그것을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갖지 않을 이유도 없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오늘은 영화 나란 말씀이라는 이제 영화가 가지고 왔던 여러 파장들, 그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과 실망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글과 또 말들 이런 것들이 가져왔던 이야기들을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학계의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해가면서 한글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하시고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나란 말씀이가 조기 종영을 했지만 그것이 끼치는 여운은 아주 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영화를 만든 조철원 감독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만 제가 하나 에피소드 하나 더 소개하면은 조 감독에게 원래 그 나란 말씀이 원본에는 나란 말소리야라고 했더니 대단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문제도 이제 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을 더듬는 맥락에서 이제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알아야 할 한글 이야기 그 11번째 시간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좀 주제별로 좀 하나씩 잡아서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 안에 많이 논의가 됐고 한편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좀 조목조목 정리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정강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